오늘도 발리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산책길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신분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정신분석 그러면 사실 다양한 영역이 있죠. 정신분석은 하나의 정신분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정신분석 자체도 크게 본다면 심리학의 한 분과 학문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물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정신분석이라고 한다면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발명해낸 하나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뭐 혹자는 그럼 프로이트가 발명한 게 아니고 이전부터 사람의 무의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무의식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사실 프로이트가 발명자는 아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무의식이라는 건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는 거니까, 프로이트가 생각한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니까. 그 이전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충동이 억압되어서 무의식이 구성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충동의 억압을 전제하는 무의식이라는 틀로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은 다른 심리학의 분과 학문들과는 구별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설명이 시작되는 포인트에서는 항상 또 제가 짚어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아니, 그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꼭 성충동만으로 되어 있냐? 인간의 심리라는 게 꼭 성충동만으로 되어 있냐? 왜 이렇게 인간을 야한 존재로 파악하냐? 인간이 뭐 성충동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옳지.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 인간을 그렇게 성충동의 존재로만 보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이런 포인트에 도달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여러분들도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도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에게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학문 혹은 하나의 과학적 실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전체를 포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막강한 언어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각기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면, 만약에 그게 인간이 대상이라면 그 대상에 접근하는 하나의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아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로를 선택하면 그러한 경로에 제한된 조건 안에서 대상에 접근을 해야 하죠. 자, 발리는 저 까치에게 접근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발리야, 집중하지 마. 자, 괜찮아. 자, 그래서 과학이 대상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로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경로가 가능하면 인간의 언어와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언어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 혹은 영혼에 또는 무의식에 접근하려고 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성충동과 억압, 그리고 무의식, 그 결과로서 등장하는 무의식이라는 이 도구의 틀로서 접근하는 심리학의 한 분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 안에서 그걸 공리로 해서, 공리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몇 개의 명제를 통해서 대상을 분석하고 파악하려는 태도, 이걸 말하죠.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프로이트의 공리라고 한다면 성충동이 있다. 그리고 성충동에 억압이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등장하는 무의식이 있다. 라는 이 세 가지 공리를 통해서 인간의 무의식에 접근하고 인간의 영혼, 인간의 마음속에 접근하고 그것의 현상을 탐사하려는 과학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특이성입니다. 다른 심리학과 다른 점이죠. 그리고 이 공리 안에서 인간의 영혼을, 인간의 마음을 탐사하려는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억압된 것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의 이면에는 그것과는 정말 다른 원인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그런 의식적인 인간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배후에는 그 의식적인 지향이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낯선 원인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무의식의 전혀 다른 모습을 논리적으로 파악해내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낸 문명 역시 그 배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원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전혀 다른 원인들이 원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문명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20세기에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과학자, 인문학자, 철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말 심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프로이트로부터 우리는 인간의 주체라는 개념, 주체성이라는 개념, 인간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개념 같은 게 불가능하구나. 인간은 무의식에 영향을 받아서만 움직이고, 그리고 또 무의식은 이 세계의 권력, 가부장적인 권력과 같은 것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걸 대타자라고 부르잖아요. 라칸이안 정신분석에서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욕망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 욕망이 아니고 타자의 욕망, 그것도 대타자, 즉 권력을 가진 상징적인 추상적인 아버지의 욕망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건, 사랑을 하건, 뭐 운동을 하건, 정치를 하건, 공부를 하건, 가족을 이루건, 그거 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추상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권력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에 복종하는 거다, 그것을 카피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정신분석이 그런 사태들을 폭로했던 것이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그런 사태들을 폭로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은 왜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가, 왜 신을 욕망하는가에 대해서도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해서 욕망하고 신에게 다가가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 무의식 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고 심어져 있는 아버지에 대한 선망이,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이, 가부장적인 권력자를 향하는 마음이 문명 속에서 표출된 것이 종교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는 인간의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가장 거대한 환영이다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이미 프로이트가 100년 전에 하고 있었던 거죠. 어이! 아빠 좀 봐봐. 진정해. 빨리 진정하세요. 가자.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책들 있잖아. 유발 하라리 이런 사람들이 쓴 뭐 신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 만들어진 신, 뭐 이런 사고방식, 혹은 뭐 리차드 도킨스의 뭐 이기적 유전자, 이런 사고방식은 사실 100년 전에 프로이트가 쓴 텍스트에 이미 다 폭로되었던 사실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20세기 혹은 21세기까지 이르는 인문학의 전개는
그야말로 프로이트의 변주일 뿐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구 철학은 2500년 전에 발화되었던 플라톤의 변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런데 플라톤만큼 어마어마한 충격을 우리 문명에게 준 게 프로이트였어요. 프로이트가 결국 20세기에 그런 성충동과 무의식에 관련된 이론들을 밝혀내고 임상을 통해서 증명해낸 이후로 인간의 문명은 20세기와 21세기의 문명은 그야말로 프로이트의 충격을 변주해 나가는 그런 수준에서 전개되었을 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영향력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그 심리학과에 가서 프로이트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프로이트 1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 이론을 아직도 공부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이론, 요즘에 등장하는 새로운 심리학을 공부해야지 프로이트를 여전히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그 고리타분한 프로이트 이야기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프로이트의 풋자도 모르는 말씀하시는 거죠. 프로이트의 이론이 결국은 이후의 심리학이나 인문학이나 과학에서 변주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없었다면 리차드 도킨스도 없고 유발 하라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를 정확히 읽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그 이후에 인간의 문명이 어떻게 결국은 신을 배반하게 되고 주체라는 개념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인간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환영을 폭로하게 되었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에서뿐만 아니고 심리학에서뿐만 아니고 문명 전체의 서구와 동양을 막론하고 문명 전체에서 막강한 파장력을 우리에게 주었던 거대한 사건, 인문학적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 이후와 이전을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프로이트가 발명해낸 이론이 정신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어떤 의미에서는 20세기에 등장한 가장 주요한 새로운 학문이죠. 마치 플라톤이 철학을 발명해낸 것처럼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을 발명해내었고, 그 정신분석의 발견과 사유의 전개에 근거해서 20세기의 다른 모든 인문학들이 가지를 치고 나와서 영향을 받고 분파되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20세기에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프로이트의 텍스트들을 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정신분석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태들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정신분석 혹은 정신분석 상담 혹은 정신분석 임상이라는 실천을 바라보셔야 정신분석이 비로소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자, 조금 전에 산책 끝내고 차로 출근 중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이트의 중요성들을 말씀을 드렸고, 프로이트 이론의 중요성, 그러니까 문명사 전체에서 사실은 인간이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에 굉장히 중요한, 자신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개념은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산책 중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프로이트가 알려주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무의식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을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은 세계의 주인도 아니고 세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프로이트가 간파하고 알려주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흥미롭게도 그러한 이론이 등장한 시점이 바로 가장 인간이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생각하던
어떤 절정기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서구 문명에서 먼저 발달된 사고 방식이었지만, 그러니까 주체라는 개념, 뭐 미셸 푸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주체라는 개념이 발명되었다라는 거 미셸 푸코가 주장해서 상당히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 방식은 원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고 신의 섭리에 따라 사는 것이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부여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삶의 뭐 길을 개척한다든지 인생을 개척해서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된다든지 이런 사고방식은 존재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대 문명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근대 문명이 출현하면서, 특히 서구 근대 문명이 출현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나는 주체야, 나는 사유하는 주인이야, 그리고 내가 사유하는 한 나의 존재의 확실성은 의심받을 수 없어. 물론 하나님이 그걸 보장해 주시겠지만, 뭐 데카르트잖아요. 이런 방식의 사고방식이 서구 근대에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인간이 자신과 자연과 이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에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이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개척도 하고 지배도 하고, 식민지배죠. 노예들을 사냥하기도 하고 그 노예를 다시 뭐 팔기도 하고 부리기도 하고, 그 자신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이 되는 이 과정은 근대 문명이 서구의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17, 18, 19세기에 이르르면서 정점을 찍게 되었던 그런 주체 사상이라는 개념의 등장이 원래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미셸 푸코가 분명히 짚어주었죠. 우리는 그게 원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지금 너는 너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지,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는 결코 낯선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근대 이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근대 문명이 과학의 발전과 식민 지배를 통한 부의 축적과 동시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서구 문명이 어떤 자아가 팽창하는 극단적인 과정을 겪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사고방식을 정립하게 되고, 그 정점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 이제 20세기 초반이잖아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계 양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각자가 세계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세력들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국가 세력들이. 자, 그런데 그 정점의 와중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론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막강한 이론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프로이트라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은, 너희가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은, 그게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이건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이건 자기 자신이 주체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의 배후에는 또 다른 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의식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무의식의 무언가가 너를 지배하고 있고, 그 무의식의 무언가가 사실상 너의 삶을 그렇게 반복되도록 만들고 있다. 자, 이게 프로이트의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당시에 서구인들이 이 이론을 접하면서,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니,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무언가가, 그 무엇, 다른 무언가가, 그것, 약 300m 그것이 시속 50km 나를 지배하고 과속 있다.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이런 생각을 프로이트가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파장이 있었죠. 상당한 파장이 있었고 거부도 당했죠. 물론 이제
프로이트가 20세기에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아주 공격적이고 전략적으로 그 부분을 파고드는 다른 인문학자들처럼 대놓고 그 부분만 말한 것은 아니에요. 프로이트의 이론이 뭔가 좀 점잖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점잖은 이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과 휘발성은 굉장히 강력한데 그에 비해서 프로이트의 표현 자체는 상당히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두드러지지가 않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문명 자체가 자기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인간이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는 주인이 아니야. 너는 그냥 종일 뿐이야. 너 자신의 성충동의 종일 뿐이고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 노예일 뿐이야 라고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진 않아요. 특정 영역에서만 그렇다라는 방식으로 말할 때가 더 많죠. 예를 들면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증상을 반복하는 것, 예를 들면 뭐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강박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이런 우리가 특히 딱 집어서 병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 그 증상의 영역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너 자신의 의지나 주체성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의 무의식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힘, 리비도, 어떤 죽음 충동이 그것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거야 라는 수준에서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증상적인 주체만 주체가 아닌 걸로 그렇게 묘사되고 표현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프로이트를 다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프로이트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모두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특정 영역에서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노예다라는 그런 명제는 프로이트의 모토로 굉장히 유명한 보에스바흐 졸리흐베르든이라는 그 명제 독일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그것이 있던 곳에 내가 있도록 내가 도래해야 한다라는 이 명제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 죽음 충동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성충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억압된 그것 그 증상의 중핵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던 그 무의식의 그 장소에 정신분석이 해석을 통해서 분석과의 협업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 이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하도록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고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증상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건 내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과 내가 마주하게 되고 조우하게 되고 그것을 발화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하면 이제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체의 회복과 같은 느낌이 들죠. 주체가 회복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명제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의 프로이트가 주장했던 정신분석의 지향이 내 자신의 삶에서 주인되기 뭐 이런 것처럼 읽혀질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주체 개념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서구 근대 문명이 주장했던 주체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은 그렇게 프로이트를 해석한다면 프로이트는 인간이 혹은 인간 문명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급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이론의 주창자가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사실 근대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과학주의자 실증과학을 통해서 인간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자기 자신까지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데올로기의 주장자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해석들을 이어받은 사람이 자아심리학자들인 거예요. 영미권을 중심으로 프로이트를 계승해 나갔던 자아심리학자들인 것이죠. 증상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으면 나는 이제 완전한 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자아 이론가들, 주인 이론가들인 것이고, 사실은 그 이론이 계속해서 심리학의 계통을 이어받아서 상담 분야에서도 사실은 널리 통용되고 있는 거죠. 심리학에서도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사실 프로이트가 썼던 또 다른 많은 텍스트들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안나우라든지 도라사례라든지 혹은 쥐인간이라든지 혹은 늑대인간이라든지 이렇게 증상적인 것을 다루는 텍스트를 읽어보면, 아, 이거 증상을 다스리면 내가 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퇴행적이고 근대 중심적인 사고방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퇴행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왜 제가 그걸 퇴행적이라고 부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주인이 되어야죠.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근대적인 방식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9세기까지 발달했던 주체 중심 사상, 그리고 20세기 초반까지도 발달하고 있는 주체 중심 사상, 내가 나 자신의 자아의 주인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확고하고 오만한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프로이트를 읽는 방식에 따라서 그 증상만 다루는 텍스트를 본다면. 그런데 예를 들면 문명 속의 불만이라든지 모세와 일신교라든지, 프로이트가 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문명을 분석하는 텍스트들을 읽어보면, 어떤 의미에서 모세와 일신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종교라는 게 어떻게 등장하는지, 혹은 어떤 사회적인 권력, 가부장적인 체계가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세요. 작동하는지를, 3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텍스트들, 거시적인 분석 텍스트들을 읽어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프로이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아, 프로이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문명 자체가 그것에 지배되고 있다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한 우리는 그것의 지배, 즉 무의식의 지배, 혹은 무의식의 억압된 성충동의 지배, 혹은 무의식의 억압된 장벽을 뚫고 등장하는 증상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구나. 혹은 문명 자체가 증상이구나. 그리고 그 증상 자체인 문명의 영역 안에서 주체의 자리란 존재할 수가 없구나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를 읽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이트를 읽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다 정확한 프로이트의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프로이트의 결론이라는 것은 주체라는 생각, 주체라는 개념,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다,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 자체에도,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 자체도 하나의 환상이라는 거. 자,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은 그 이후에 등장했던 자아심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주체 개념의 어떤 가능성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생각의 가능성은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정신분석이 다른 관점을 취하는 것이 락강의 정신분석인 것이죠. 그래서 락강의 정신분석이 그 보에스 바그솔리크 베거든, 그것이 있던 곳에 내가 도래해야 한다라는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다른 부분인가 하면 이제 프랑스어로 문장을 발화해 드리면 이렇죠. 라우세테 le sujet doit advenir. 자, 이런 문장으로 락강은 그 프로이트의 명제를 번역하는데, 여기서 le sujet라는 건 주체죠. 그런데 그 주체는 자아가 아닌 거예요. 그 자아가 아니라는 건 주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락강의 주체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조금 더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전까지 말했던 주체, 근대의 주체 사상,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상은 락강이 말하는 그 주체 개념과는 조금 다르죠. 락강이 말하는 주체라는 개념은 결국 le sujet라는 개념은
언어에 의해서, 언어의 구조에 의해서 추동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락강은 주체를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러니까 정신분석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낯선 개념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게 제가 항상 강의하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저에게는 전혀 낯선 개념은 아니지만, 이게 락강 정신분석의 초중기 이론의 핵심이 되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락강에게 주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언어의 구조라는 것이죠. 언어의 구조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기표들은 이제 언어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단어보다 더 최소 단위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기의로 나뉘어지는 소시르의 언어학 이론에서 이온 언어의 물성적인 최소 단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말 자체의 음성적인 물리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표들이 계속 연쇄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언어는 우리가 말을 할 때만 그렇게 연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면서 이미 언어가 자리 잡는다라는 것이고, 그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를 무의식이라고 보는 거죠, 락강은. 그러니까 락강은 무의식을 언어 구조로 파악하고, 그 구조에서 기표가 연쇄될 때에 등장할 수 있는 것을 주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체라는 개념이 락강에게는 무의식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많은 사람들이 혹은 인문학의 세계에서 혹은 정신분석의 세계에서 다른 정신분석의 세계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체라는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는, 락강의 주체 개념은 전혀 주체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좀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락강의 주체 개념은 무의식의 주체를 말하고, 무의식의 주체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사유하고 판단하는 그런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어가 구조로서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작동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적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이 인간의 무의식을 파악하는 방식에서는 이미 자아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언어의 구조에 의해서 등장하는 주체 개념, 그러니까 언어적 주체 개념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주체는 전혀 우리가 상식적인 표현에서 근거한다면 주체적이지 않은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좀 얘기가 복잡한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락강은 프로이트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썼던, 프로이트가 발화했던 전체적인 정신분석의 이론을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포인트로부터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아심리학자들이나 일반 심리학이 인간은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전개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락강은 그건 환상이다 라고 말하는 프로이트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걸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를 이어받는 두 가지 거대한 줄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프로이트가 말하는 거대한 두 가지 줄기. 첫 번째 줄기는 제가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말씀을 드렸던 자아심리학적인 경향.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일 수 없게 만드는 증상을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상식적인 표현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줄기가 있고, 그리고 그 줄기는 사실은 정신의학과도 굉장히 궤를 같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커다란 줄기는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 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는 욕망 자체도 하나의 거대한 환상이다 라고 말하는 줄기가 있고, 그 줄기의 선봉에
자크락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크락강의 정신 분석은 그렇게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장 주요한 정신분석의 줄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둘 사이에서 망설이고 진동하는 다양한 정신분석들이 있어요. 다양한 심리학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두 개의 경향을 크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죠. 좋다. 락강이 말하는 거 이해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살아보니,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 몇 번 없더라. 혹은 거의 그런 것 같지 않더라. 결국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결국은 내 타고난 성품의 영향을 받고, 그건 이제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성장 과정에서 나에게 스며든 문화적이고 혹은 가족적인 학습이 나의 삶을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도록 규정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 같더라. 주인이 되고 싶기는 한데, 주인이 되려고 마구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순간 보면 어느새 나는 타자의 욕망을 혹은 이 세상의 관습과 고정관념을 또한 반복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락강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그분들로부터 다시 나올 수 있죠. 자, 그런데 뭐 어쩌라고, 어떻게 하자고. 내 자신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락강에게 질문하는 거죠. 주체가 없는 거 알겠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알겠는데, 그럼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대로 그냥 살까요? 정신분석은 뭐하러 받아요? 혹은 뭐 인문학 공부는 왜 해요? 어차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이런 질문에, 이런 난점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20세기의 정신분석, 특히 락강의 정신분석과 다른 많은 정신분석, 그리고 철학, 그리고 인문학 등이 고군분투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는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산책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던 영상을 업로드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5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철학 공부하기 위해서는 팁이 있다. 철학 공부를 재미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메타적인 위치에서 철학을 바라보는 것. 메타적인 위치라는 것은 한 발 물러서서 철학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 질들러즈가 이런 얘기했으니까 뭐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했는지 알고 싶어, 이런 수준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한 발 물러선 위치에서 철학사 전체에서 이 사람은 왜 이런 포지션을 취했을까? 혹은 철학이라는 학문이 왜 출현했을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그 학문이 결국 나 자신에게 혹은 인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를 음미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로부터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자양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컨텐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아마 이제 생태공원에서 발리랑 산책하면서 찍었던 영상인 것 같은데, 똑같은 이야기를 정신분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분석을 그래, 락강은 위대해, 프로이트는 위대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 집중해서 살펴보자 라는 수준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그 수준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인데, 그거 하기 전에 이런 관점에서 정신분석을 이해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정신분석이라는 게 왜 등장했나, 혹은 정신분석은 왜 그러한 길을 선택했나. 예를 들면 프로이트를 락강은 왜 그렇게 이어받았나, 그리고 그렇게 이어받은 길 안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맞이하게 되는가, 만나게 되는가 라는 부분을 고려하면서 락강을 이해하고 읽게 된다면 더 정확하게, 더 재미있게 락강 정신분석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덧붙일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럴 것 같아요. 결국 락강은 주체라는 개념, 그러니까 무의식의 주체라는 개념을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과 대립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고, 그런 프로이트를 이어받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 거대한 환상일 수 있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회의적인 태도, 인간의 의지와 의식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이어받았고, 그리고 단지 거기에 머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다 내가 아니라는데, 다 나의 무의식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데, 뭘 해도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신분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내가 아니라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데, 그럼 그냥 막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조금은 뭐랄까 좀 충동적인 질문이죠. 그런 질문에 락강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락강은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고 어떻게 답을 찾아내고 있을까라는 메타적인 관점에서 락강의 이론을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교회에 가서 신을 믿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따르는가? 아니면은 뭐 정치 권력자를 쫓아다니면서 그 권력자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반복하면서 그 정치 권력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뭐 어떤 유명한 학자, 이론가의 이론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그냥 삶의 모토로 살면서 삼고 살아야 하는가? 약 600m 앞. 그런데 그럴 수도 없는 것이 단속 구간입니다. 프로이트에 의한다면 신도 인간이 만들어낸, 무의식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하고, 정치 권력자도 결국은 그 정치 권력자 자신조차도 무의식에 지배받고 있는 노예 같은 존재인 것이니까, 뭐 학자도 마찬가지고 이론가도 마찬가지인 것이니까 어느 누구도 주인이 아니니 누굴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니 노예가 노예를 따른다고 해서 세상이 뭐가 바뀌나. 자, 이런 난국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락강 역시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락강 역시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궁극적으로 올바른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모든 시도가 환영이기는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된다라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건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다라는 그 윤리적인 명제, 굉장히 인간적인 명제죠. 동물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인간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와 같은 명제가 올바르다라고 생각해 왔고, 락강도 그걸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락강 역시 노예처럼 삽시다. 우리는 원래 노예이니 노예가 사는 그 현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으니 그냥 그대로 삽시다 라고 말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락강의 정신분석의 이론은 탐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락강이 죽는 순간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 세미나를 열면서 부지런하게 탐사해 나갔던 이론적인 여정과 변화의 원동력은 바로 그와 같은 난점을 넘어서려는 욕망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그 목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음 브이로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